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과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실현될 것인가, 과반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 없이 오늘 당대표가 결정될 것인가,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과는 한동훈 후보가 32만여 표를 얻어 과반 득표 당대표로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62%, 원희룡 18%, 나경원 14%, 윤상현 3% 각각 얻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폭 자해전대다, 분당대회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차기 당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 등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 협상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협치에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7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가 이육사 탄생 120주년이고 순국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잠시 후 이육사 문학관 이위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할 점 알아봤습니다. 획일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이전에 자차 없이도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공공교통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이 말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 시간 관계상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내용을 연이어 준비했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획일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을 넘어 대안적인 공공교통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교통이란 관점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공공교통 주제를 준비를 하셨는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정도 혜택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거,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네,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듯이 획일적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연령 기준 조정, 보편적인 안전 기준 강화, 자진 반납 면허 혜택 대폭 강화, 가장 근본적으로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정부에선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책으로 페달 오조작 보조장치 장려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예. 국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줘서 장치 보급을 장려하는 방안인데,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것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자동차를 정지 또는 서행시킨 장치인데요. 예.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량에 급가속 억제 장치를 장착할 경우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고령자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서 신차보다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 이동권도 보장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거나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일본에서는 차량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또 준다고 하고, 좋은 정책은 뭐 일본 정책이라도 따라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좋은 정책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내키면 좋은 건데. 예. 근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긴 해요. 그 경북과 비슷한 고령자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차량에 차선 이탈 및 전방 추돌 경고 등을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 5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이게 50만 원 비용을? 네, 그래서 지원한다. 이처럼 안전장치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차량 연식이 높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말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고령자가 운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에 제한을 두는 한정면허 제도를 통해 예. 최대한 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미국, 호주,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정 면허라는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운전면허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시간, 장소에 제한을 둔다. 그게 바로 이제 한정 면허 제도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독일, 스위스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신체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한 뒤 시력이 좋지 않을 경우 야간 운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운전 지역을 제한하거나 주행 속도를 최고 제한 속도보다 낮게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 병원, 집 시장 등 한정된 노선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예. 심야 운전을 제한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스위스는 정부가 교통안전 분야 전담 의료진을 지정해서 고령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운전 능력과 관련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네, 스위스 사례입니다. 예. 그 만 65세가 되면 고작 10만 원 남짓 혜택을 주면서 면허자진 반납을 추진하는 대한민국과 교통안전 분야 전담 의료진에게 언제든지 나의 운전 능력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스위스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후자 스위스 길을 가야죠. 그렇죠. 네. 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접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10만 원. 네, 10만 원 주고 반납해라. 네, 없어졌으면 가 아니라 10만 원 좀 아닌 것 좀 상담을 해서 최대한 그래도 이동권도 보장하면서 안전을 살피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 특히 일찍부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던 일본의 한정면허 정책이 인상 깊습니다.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서포트카에 한해 운전을 허가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서포트카 들어보셨습니까? 스포츠카 말고 서포트카. 서포트가 이렇게 지원하다, 네, 그렇죠. 그렇잖아. 서포트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 그 서포트카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가 탑재된 서포트카와 브레이크 기능과 함께 엑셀을 밟아 실수로 급발진하지 않도록 억제 장치까지 탑재한 서포트카 S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에서는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니어카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시니어카라는 게 있어요? 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핸들형 전동 휠체어라고 예.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카트 같이 생긴 그 도로변에 어르신들이 예, 네, 많이 타고 봤어요. 다니는 예.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니어카는 보행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이 차는 운전을 해도 보행자로 취급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통행하고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요. 예.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합니다. 최고 속도가 한 시속 6km 정도 되고 뭐 가정용 콘센트에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뭐 1회 충전으로 3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령자가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이 대안적인 교통수단인데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고령자가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비 일정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동수단이 없는 고령자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회 참여를 유도하면 뭐 근력 저하나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러면 건강보험 부담도 낮춰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의 정책을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많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승규 대표가 아주 이거 일본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고령자 맞춤형의 대안적인 이동 수단이다. 이 서포트카 그리고 또 시니어카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걸 도입을 통해서 고령자들의 이동권도 보장하자, 안전사고 위험도 예방하자 이런 정책이라는 설명이었고. 이렇게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령자 교통정책 담당자들 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일괄 뭐 10만 원 지급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즘 65세는 한창 활동할 그런 나이인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하면 이 10만 원 정도 혜택 주는 거 이거는 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고 우리 허승규 대표도 지적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 얘기하면 다들 분노하세요. 막 열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6월 말 기준 19.48%예요. 그러니까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초고령 사회 문턱이 왔고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니까 경북 북부 지역은 더 높겠죠. 농촌 지역 훨씬 비율이 높고요. 계산해 보면 2035년쯤엔 30% 그리고 2050년 전후로 40% 돌파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러다 보니 고령자 기준을 좀 70세로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먼 훗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몇 해 전 이 고령 운전자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적극적인 고령 운전자 교통정책을 도입했는데 대한민국은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이후 운전면허 반납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결합돼서 안전과 이동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둘 다 지킬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대중교통이라는 표현과 공공교통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공공교통 관점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허 대표님이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공공교통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뭐 생각 없이 들었거든요. 그냥 뭐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좀 확실히 그 차이점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대중교통과 공공교통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대중교통에서 대중은 다수 군중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은 교통 서비스의 대상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통과 대비한 집단적 수송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실어 나른다는 수송은 공급자 관점의 표현이에요. 즉 개별이냐 집단이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공성하고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반면에 공공교통은 교통 서비스의 내용, 특성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누구나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될 권리가 바로 이동권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관점의 수송이란 표현보다 이용자 관점에서 이동이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공급자 관점으로 보면 대중교통, 그리고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동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동이라 쓰는 이거는 이제 공공교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시민들의 이동권이랑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제 공공교통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은 공공교통 개념 안에 이른바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교통이 더 큰 개념이에요. 네,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대중교통이 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중교통은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 네. 일본에서 적극 보급하는 서포트카나 시니어카는 대중교통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니죠. 혼자 타니까. 예, 예. 하지만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한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보다 공공교통이 실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예. 이제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고령자 이동권 문제도 더 많은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 배웠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중교통이란 말은 공급자 중심의 집단적 수송을 뜻하니까 공공성을 뜻하진 않는다. 예. 네. 이용자 관점에서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바로 공공교통이라는 말을 쓴다. 예. 자,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대중교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러한 공공교통 관점에서 고령 운전자 이동권 문제를 살펴본다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4년 올해는 이육사 시인의 탄생 120주년이자 순국 8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육사 문학관에서도 여러 특별한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육사 문학관의 이위발 사무국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위발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육사 문학관 유난히 올해는 참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올해 이육사 선생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육사 선생님 탄신 120주년이고 또 순국 80주년인데 또 이육사 문학관 개관 또 2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뜻깊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육사 문학관 개관 또 2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육사 선생이 이제 1904년 탄생해서 1944년에 순국한. 자, 올해 이제 순국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데 육사 선생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좀 되돌아보신다면요. 그 육사 선생님이 그 태어날 때는 이제 1904년도 이제 음력으로는 4월 4일이고요. 양력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숫자 518입니다. 5월 18일 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년 시절을 보면은 그 굉장히 그 형제들이 6형제인데 그 굉장히 우애가 남다를 정도로 경북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제 유구당이란 그런 당호를 갖게 됐고요. 유구당이요? 그 여섯 형제들의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우애를 나타내는 그런 당호죠.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렇게 이제 그 우애가 깊었냐면 어머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흑일 여사 어머님의 가르침이 어떻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육형제가 모이면 같이 술 담배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굉장히 시절에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 맞이하고 막내하고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같이 술 담배를 같이 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나라를 찾기 전까지는 울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릴 때 육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어머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마 그 독립운동에 아마 그런 뛰어든 계기가 또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유년 시절 보면은 굉장히 그 육사 선생님도 그냥 남들처럼 고향에 계실 때는 붉은 바위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뛰어놀았던 그 다음에 이제 문중에 이제 그 집안 어른이 이제 시대를 내주면은 이렇게 한시로 시를 짓고 했던 그런 게 이제 시와 수필에 이렇게 나타나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고향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들이 이제 시에도 나타나고 또 수필에도 굉장히 그리움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군요. 육형제였고 어머님의 어떤 영향,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조부하고 어머님, 조부도 굉장히 그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아니면 가슴속에 또 아마 남아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버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까? 아버님은 유일하게 이제 어머님은 사진이 남아있고요. 아버님 사진도 없으시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니까 그 아버님은 집안 애들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집안 돌보는 쪽에 아마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가르침은 조부와 어머님의 영향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버님 이야기는 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자, 이 육사 선생은 이제 20세부터 일본 유학과 중국을 오가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가정이 형편이 조금 좀 살만했던, 좀 부유했던 그런 집안이었을까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굉장히 노비도 있었고, 집안에 조부가 계실 때는 굉장히 좀 집안이 좀 풍성했는데, 이제 조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노비들한테 땅을 다 분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가세가 좀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부로 다 가족들이 이사를 가셨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부터 이제 일본, 중국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23세 여름에 귀국했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이었나요? 그게 이제 대구에
조선은행 그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장진홍 의거 사건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육형제 중에서 사형제가 처음에 구속이 돼요. 근데 이제 막내 그 사형제 중에서 그 이원조 동생은 학생 신분이라 그래서 풀어주고 세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밑에 이게 위에 형님하고 밑에 이제 원일 그 동생은 나중에 이제 결국엔 풀려나고 육사 선생님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죠. 그때 이제 그 수임 번호가 264. 예, 그래서 이제 그 필명을 육사로 쓰게 된 계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대구의 조선은행 수류탄 투척 사건 여기에 이제 그렇죠. 연루가 돼서 장진홍 의거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젊어서부터 이제 독립운동 앞장서서 이렇게 하다가 시인으로 활동한 게 이제 1930년 26세 때부터인 거죠. 근데 그게 좀, 지금 이제 그, 1930년이 이제 그 말의 해인데, 그 이제 조선일보의 그 말이란 신년 시가 이활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필명을 이제 그 이후에 육사선생이 이활로 필명을 쓰다 보니까 그 서지학자가 발굴을 할 때, 그 말도 그 이활로 이제 이름이 돼 있으니까 이활의 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가 되는데 지금 진위 여부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도 이게 육사 시다 단정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제 사실 육사 선생 입장에서 본인 시가 아닌데 이제 내 처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육사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시를 쓴 거는 1934년 이제 신조선지라고 이제 정민보 선생님이 만든 그 잡지에 춘추 삼재하고 항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시인으로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활로 썼다는 그 필명 때문에 그 이제 30년도 말이 이제 육사시로 지금 첫 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그 학자들도 육사시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인 활동한 건 34년. 34년이니까 30세. 정확합니다. 30세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확할 것 같고. 이렇게 시인으로 활동도 하면서 일제한 거 하는 이런 활동 같이 하는 게 이게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육사 선생님이 그 일본 유학 가서 이제 그 사실 학교를 제대로 이제 졸업을 못 하고 귀국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 가서 또 이제 그 또 졸업 못 하고 중과대학이라고 중국 대학에 이제 사회학과에 다니셨는데 근데 육사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도 그 이제 항일 투쟁을 한 거는 이 지령에 의해서 그 독립운동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장 투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지령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지령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리가 그 조선 혁명 정치 군사 간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1기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육사가.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투쟁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육사 선생님이 그 학교 이제 졸업식 때 지하실이란 그 연극을 또 무대에 올려서 그 직접 또 출연도 하고 또 이제 또 극본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식에 그 연극을 무대에 올렸던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육사가 좀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영화 비평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심한 승리 아니고 또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고 이 문화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 참 상상이 안 가네요. 어떻게 시인 활동도 하면서 뭐 극단, 연극 무대도 올리고. 또 이렇게 또 독립운동까지 직접 하면서 뭐 국내로 또 해외에서 국내로 무기 반입을 또 시도하기도 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1943년도에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신석조 시인한테 이제 북경을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북경을 왜 가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고요. 신석조 시인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말은 안 했죠. 독립운동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안 했는데 그때 떠났어요. 그러니까 북경으로 갔죠. 북경에서 이제 임무가 이제 뭐였냐면 무기 반입
반입에 대한 임무였다.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 반입의 그 사건을 이제 무기 반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사실 3년도에 그 어머님하고 큰형님 제사가 있었어요. 소상의 첫 제사에서.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눈을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잘 모시고 다시 이제 북경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잡혔죠. 근데 이제 잡힌 게 이제 아마 여주의 사찰 대상자로 지목돼 있었어요. 이 육사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잡았죠. 그래서 16번 옥고를 치렀다는 게 무조건 잡아서 취조해서 아니면 풀어주고 아니면 또 구속시키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43년도에 일단 잡혔을 때 일단 그 사건 자체가 무기 반입 사건 자체가 북경에서 일어났으니까 일본 경찰이 북경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감옥소로 이송 조치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기 반입을 시도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43년에 잡혀서 이제 동대문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이제 베이징 북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순국을 하게 되는 이듬해인 그렇죠. 44년에. 그게 1944년 1월 16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감옥소에 그 이병희 여사라고 같은 그 친족인데 이제 진성희 씨예요. 근데 이제 동생계 이제 이병희 여사가 이제 진술에 의하면 오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육사한테. 근데 이제 그 먼저 가석방이 돼요. 그 이병희 여사가. 근데 이제 그 가석방이 그 돼서 있다가 나중에 1월 16일 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병희 여사한테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해라 가라는 이제 통지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망 신고서에 보면 다른 게 없고 어떻게 죽었다는 이야기 없고 그냥 그 친족 이병희가 시신 수습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병희 여사가 이제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걸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할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소문을 내서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제 시신 수습해가지고 화장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유고를 이제 모셔놨다가 동생 다섯째 동생 이원창 씨가 이제 건너가서 북경에 가서 이제 시신을 이제 모셔오죠. 모셔가지고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히죠. 이게 이제 그 44년도에 이제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히셨다가 60년도에 이제 그 고향 원촌 건일산 정상에 이렇게 모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참배객들 문학관에 오는 그 관람객들이 이제 참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사실 문학관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 이제 묘소를 이제 문학관 옆으로 뭐 이장을 작년에 했어요. 그 이제 바로 이제 문학관 바로 옆에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아무나 이제 가서 참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1944년 1월 16일 그 추운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럼 기록이 전해지는 게 정확한 게 없겠네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망 신고서 보면 딴 게 없고 1월 16일 그냥 돌아가셨다. 이제 사망이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구체적인 그 기록도 없고 단지 시신 수습은 이제 족친이라고 그러는데 이병희가 그러니까 이제 수습했다. 뭐 그렇게만 기록돼 있어요. 그냥 뭐 추정하기에는 옥고를 치르다가 뭐 고문에 의한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왜 제대로 그러냐니까 먹지도 못하고. 일단 사건 자체가 무기 반입이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제 뭐 그 또 공관학교 또 일기생으로 졸업을 했고 하니까 일단 총책이었지 않았냐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고문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잡혀서 갔으니까 이송 조치됐으니까 그 한 몇 개월, 뭐 3, 4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아우 막 지금 몸에 소름이 막 끼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올해 264 문학관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해오셨는데 오늘 주말부터 이번 주말부터는 264 문학학교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264 문학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264 문학학교는 이제 원래 21회째 됩니다. 21회째 되는데 이제 7월 27일 날 28일 1박 2일이고요. 이제 대상은 이제 초등학생부터 이제 성인까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가족
유족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문인 담임을 이제 5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별로 구성을 해서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다음에 글쓰기 지도도 하고, 다음에 게임도 하고,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뭘 하냐면, 264, 문학 식당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서울에 있는 극단 상상두목이 와서 공연을 해요. 거기는 이제 신노래도 있고, 신앙송도 있고, 이제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관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참가해서 글쓰기를 하면은 글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치면은 이제 책자로 또 발행이 돼서 또 직접 참가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합니다. 예. 뭐 공연 행사도 있고 뭐 글쓰기도 있고. 예,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이제 오전에 서울시청에서 안동시청에서 모여가지고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다음 이제 오후 2시에 2시부터 마감을 합니다. 예. 여기 지금도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참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264 문학관 홈페이지에 오시면 참가 신청서 쓰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셔서 참가비 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264 문학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번 주말에 있을 264 문학학교에 참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64 문학관의 이위발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170원 오른 1030원으로 결정 났는데 이 10,000원을 넘겼다는 게 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번 인상에 사실상 삭감이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경영계에서는 시급 1만 원을 처음 넘겨서 심리적 마지노선도 무너졌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밥값이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딱 170원 인상됐다.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비판했고요. 한국노총 역시 비슷합니다.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는데 소상공인연합회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중소기업 중앙회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한 번도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한다는 표현을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년 임금 인상이 이제 1.7% 인상이고 물가 상승률이 2.6%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몇 번 안 되는 이런 인상률인 거죠 이번에. 예, 맞습니다. 자. 이 막판에 이제 표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씩 해서. 근데 이렇게 결정하는 구도가 그동안 좀 문제가 많다.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 역시 올해도 똑같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이 심의가 끝난 뒤 노사는 물론이고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90일 동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람은 단 9번 뿐이라고 합니다. 1988년 이후로 지금까지요. 88년 이후로? 그러니까 한 40년 돼 가는데 가까이? 딱 9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 주장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표결을 붙여주면 한쪽이 반발해서 퇴장하고 이게 반복되어 왔죠. 올해는 노사가 각각 12,600원과 9,860원 동결로 시작해서 4차례 수정안까지 제출받아서 차이를 900원까지 좁혔는데
더 이상 좁힐 수 없다라고 해서 판단하에 공익위원 측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를 요청했고 그래서 공익위원들은 10,000원부터 1290원 사이를 제시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요. 밤샘 회의 끝에 1030원으로 의결이 난 겁니다. 예. 그러니 노사는 물론이고 위원장도 현행 제도 한계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죠. 자, 그러면 노동계와 경영계 각 진영은 뭐 어떻게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민주노총, 그러니까 노동계 쪽에서는 이게 그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게 정부 의지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 촉진 구간 설정했고, 그래서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요. 또 이인재 이 위원장은 지금 이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산성 논의가 진행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의 사회적 대화인데 한 번쯤은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정하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각 이제 진영마다 이렇게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었잖아요. 이게 계속 뭐 얘기가 있어 왔죠. 근데 뭐 이게 표결까지 갔었잖아요, 이번에? 예. 오늘 이번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인데 표결 갔습니다.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놓고 표결을 붙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차등 적용하지 말자. 차등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난해에도 이거 최저임금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상황을 보면요.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등 5개 업종을 다른 업종과 다르게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거든요. 이유는 1인당 생산성이 낮고 주요 경영지표가 전체 업종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떨어진다. 이걸 근거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근로자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낙인 효과로 이 해당 업종 몰락한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이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업종, 택시 운송업, 체인업, 편의점 이런 데에 경영난과 인력난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과당 경제, 경쟁 문제 이거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사용자 위원들이 엉뚱한 건데를 짚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라고 불리죠.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이게 배달 주문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중개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 특수고용 노동자, 소위 해서 프리랜서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최저임금 적용 논의할 권한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지가 핵심이었어요, 논쟁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더니 논의 가능하다라는 확인을 받았는데 사용자 위원 측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개인 사업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로자위원은 이거 대법원 판례 25건이나 노동자성 인정받았다. 뭐 이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공유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그리고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라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부분 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정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은 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올해는 또 유난히 최저임금 심의에 부침이 심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각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결국은 공익위원 그 의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죠. 보통,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하여튼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다가 말싸움이 붙고 그래서 막 감정 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민주노총 쪽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표결 진행할 때 화가 나니까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의사봉 뺏고 공익위원 투표용지 찢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할 공익위원이 근로자 쪽 1차 수정안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발언하는 바람에 반발이 확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효율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두고 결정하도록 하자. 라든지 아니면 의회가 결정해서 심의해서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2025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현재 결정 체계 개편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겪잖아요. 그렇죠. 양측에 대립하다가 법정 시한 넘겨서 그냥 뭐 후닥하게 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좀 하고요. 예. 자, 지금 언론들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엄청 기사를 쏟아내면서 그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또 중소 영세기업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쏟아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영업자, 중소 영세기업자 힘든 거 맞거든요. 맞죠. 당연히.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을 본격적으로 노동계가 제기한 거는 2013년이고요. 벌써 11년 전이고요. 10,000원 요구안을 실제로 근로자위원회 내놓은 거 2015년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9년 만이죠. 9년 만에 10,000원 돌파하니까 엄청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자영업 죽는다, 중세 영세기업 경영 위기다,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자영업과 중세 영세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거는 저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감소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업의 수익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 자영업에서 1990년대 10% 유지하면서 증가된 이 지표가 2000년대 들어서 천천히 감소합니다. 2018년에는 결국 수익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는 대외적인 원인이 커요.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존 쇼핑 판매 서비스업 퇴출, 소비 성향 변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과 중세 영세기업 경영 위기가 인건비 많이 올려서 그렇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저성장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1990년대 그 자영업 수익률이 10%대였나요? 수익률이 10%에서. 그러니까 자영업 뛰어서 그렇죠. 이런 날이 올까요? 앞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자영업자들 숫자가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5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 수만 해도 전체 취업자 약 20%에 가깝습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10% 정도 되는 선진국의 자영업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착취 구조 이거 개선해야죠. 맞습니다. 이런 사실에 눈 감고 자영업 경영 위기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면 을하고 을끼리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금 결정할 때 가장 최저 기준이 되는 건 생계비거든요. 노동계는 그동안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경영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이제 노동계에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따져봐도 그 비혼 노동자 생계비 2022년에 월 평균 241만 원 넘었습니다. 2023년에 245만 원이에요. 이미 최저임금 한참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만 원 돌파하니까 209만 6,270원이 한참 모자란 상황이죠. 그렇군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최저임금 얘기 쭉 해봤는데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이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저성장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도를 하더라도 언론들은 좀 공평하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고 자영업자들 어려움 뒤에 숨어서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 저지하려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도 열심히 최저임금과 연계된 출연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